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선택적 집중의 놀라운 효과.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는 선택적 집중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어릴 적 그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유치원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해요. 조용히 하지도 않아요. 재능도 없습니다. 아드님은 앞으로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11살 때부터 그의 코치를 맡았던 밥 바우먼은 펠프스가 말썽을 많이 피워 수영장의 인명 구조원 자리에서 벌을 받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를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라는 대기록을 세워 수영의 전설 마크 스피츠를 앞지르기도 했다. 그가 딴 통산 18개의 금메달은 종목을 막론하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개인 기록이다. 은퇴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딴 메달까지 합치면 총 22개가 되고 이로써 그는 역사상 전 종목을 통틀어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다. 한 기자는 펠프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가 만약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였다면 지난 3차례 올림픽에서 세계 12위에 올랐을 것이다. 오늘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마이클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워요. 바우먼은 그것을 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던 소녀는 어떻게 이리도 큰 성과를 올렸을까? 비결은 단순하다. 펠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 집중을 발휘했던 것이다. 14살부터 베이징 올림픽까지 펠프스는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일요일에도 훈련을 하면 경쟁 상대들에 비해 1년에 52일을 더 훈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매일 물에서 최대 6시간씩 보냈다.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그의 최고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바우먼의 말이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펠프스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의 습관, 즉 매일 훈련하는 것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 개발에 어떤 성과가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거기다가 때로 간과하는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일단 인생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덜 복잡해진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장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선택적 집중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 66일. 자기 관리와 습관,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린다. 그렇다고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나도 그들을 이해한다. 이 두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은 주로 딱딱하고 불쾌한 것들이다. 두 단어를 읽기만 해도 벌써 숨이 가쁘고 피곤하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만 힘들다는 사실이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간다. 어떤 행동을 하나의 습관으로 바꿀 정도로 오래 유지하면 그때부터 여정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의 습관을 확립하라. 그러면 힘을 훨씬 덜 들이고도 일상이 효과적으로 바뀔 것이다. 힘든 일이 습관이 되면 습관은 그 힘든 일을 쉽게 만든다. 그렇다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런던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그 해답이 있다. 2009년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연구진은 새로운 행동이 자동적으로 혹은 몸에 밴 것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한 자동성의 순간은 그림과 같이 곡선의 95% 지점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나타난다. 연구원들은 학생들에게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하게 한 뒤 그들의 진척 과정을 관찰했다.
그 결과 그들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18일에서 254일까지 다양했지만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렸고 쉬운 행동은 그보다 더 짧게 힘든 행동은 더 오래 걸렸다.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변화를 만드는데 21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라. 올바른 습관이 얼마인지 정한 다음, 습관이 무엇인지 정한 다음, 그것을 습관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하라. 호주의 과학자 맥은 오튼과 켄 챙은 습관 형성과 관련된 호강 효과의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이 실시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 데 성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충동 구매를 줄였으며 식습관도 나아졌다. 또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줄었고 TV를 보는 시간도 줄었으며 심지어 설거지도 미루지 않고 재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일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손쉬워진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보다 더 잘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당신이 얻는 성취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 애써 행동을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는 없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탁월한 성과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핵심 개념 1. 자기 관리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강력한 습관을 지닌 사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적 집중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라. 이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을 들여라. 한 번에 좋은 습관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초인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선택적 집중을 발휘한 것이다. 3. 습관 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행동을 일상으로 만들어라.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 일단 습관이 들고 나면 그 습관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나가랴.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세이렌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을 묶으라고 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었다. 페트리샤 코엘. 일부러 고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알면서도 곤란한 상황을 발을 들이고 일부러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며 의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려 하겠는가.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한다. 그것도 매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성공과 의지력을 직접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단호한 결심의 중요성을 말하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속담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엉뚱한 길로 빠져든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더 많을 것 같다. 입에 잘 붙은 쉬운 말이어서 그런지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인간이 지닌 정신 능력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의지력은 성공에 필요한 1차원적인 처방전으로 오해되곤 한다. 하지만 의지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의지력이 단순히 사람의 투지를 불러오는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다른 요소를 빼먹은 셈이다. 그건 바로 의지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요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의지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어느 순간에 그 주제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정말로 멋진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거기에 훈련을 더하면 곧 습관이 된다. 반면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힘이다. 의지의 힘 말이다.
의지력을 이용하며 성공은 내 것이다. 나 역시 그 말만 믿고 야심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갖지 못했다. 의기양양하게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자 처음에는 목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이 쭉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언제나 의지력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의지력은 어떤 순간에 하늘을 뚫을 것만 같다가도 또 다음 순간이면 펑 하고 연기처럼 버렸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투지에 불태우다가 돌아서면 또 완전히 버리고는 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의 의지력은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제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부르면 제깍제깍 나타나는 온전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쌓는다는 전략은 효과가 없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이랬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실패자인 건가? 그런 것이 분명했다. 내게 투지 따윈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기계 같은 것도 내적인 힘도 당연히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고 결의를 충동원하여 노력을 2배로 높였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씁쓸한 결론을 도달했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동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의지력은 늘 내 곁에서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의지력은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의지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의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의지력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준 아주 흥미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다. 마시멜로 테스트의 비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월터 미셸 박사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빙 유아원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실험에 착수했다. 이 사악한 실험에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동원되었고 자기 아이들을 실험에 참여시킨 부모들은 몸을 베베 틀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수백만 명의 다른 관찰자들과 마찬가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악한 실험의 제목은 마시멜로 테스트로 의지력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프레첼, 쿠키, 그리고 악명 높은 마시멜로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연구원이 잠시 나가 있는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같은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고 말했다. 지금 먹으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지만 기다리면 나중에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규칙을 설명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셸 박사의 실험은 이미 성공적이었다. 그림의 떡과 같은 마시멜로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부터 과자 주변을 맴돌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과자를 사랑스레 쓰다듬는 아이들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3분을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10명의 아이 중 단 3명만이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족 지연을 이겨내기 힘겨워했다. 의지력이 약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마시멜로 테스트의 성공 여부와 아이의 미래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발생한다. 미셸 박사의 3딸 역시 빙 유아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미셸 박사가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딸들에게 묻다가 거기에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딸들의 말에 따르면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2번째 과자를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아주 월등하게 말이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미셸 박사는 1981년부터 실험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요청하는 한편 아이들의 학습 부분이나 사회성 부분에서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보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의지력, 다른 말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은 미래의 성공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0년 넘게 미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우수한 만족 지연자들이 얼마나 높은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실험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SA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점수가 평균 210점 더 높았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했다. 반면 열등한 만족 지역 지연자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30%더 높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각종 약물에 중독된 경우도 많았다. 어릴 적 엄마가 기다리는 사람이 더 좋은 걸 받는다라고 한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의지력은 이처럼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지력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려면 먼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거나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말려라 같은 말처럼 의지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의지가 있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타고난 성격이 의지력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것을 이용하는 타이밍에 있다.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낀다. 의지력을 휴대전화에 남은 배터리 양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건전지 모양의 표시 등에 막대기가 가득 찬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의지력을 쓸 때마다 남은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건전지 속 막대기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결의도 줄어들고 그것이 붉은색으로 변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의지력도 바닥이 난 것이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가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의지력을 이용해 현재 닥친 상황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후 의지력이 충전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의지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늦게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의지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다. 의지력을 음식이나 잠처럼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지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바바 쉬브 교수가 실시한 연구는 우리가 의지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165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다른 한 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하나씩 외우게 했다. 둘 다 평균 지능을 지닌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외울 시간도 넉넉히 제공했다. 학생들이 모두 숫자를 외우고 난 뒤에는 다른 방으로 이동해 외운 숫자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는 도중 실험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약간의 간식을 주었다. 참가자는 간식으로 나온 음식 중 2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하나는 맛은 좋지만 몸에는 나쁜 초콜릿 케이크였고 다른 하나는 건강에 좋은 생과일이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7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이 2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2배나 더 많이 선택했던 것이다. 인지적으로는 아주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지력은 빠르게 피로해지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속근과 같다.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은 꽝이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가 2009년 프리벤션과 한 인터뷰를 빌리자면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워둔 기름과 같다. 구미가 당기는 것에 저항할 때마다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더 세게 저항할수록 기름통은 점점 비게 되고 결국 기름이 완전히 떨어진다. 고작 숫자를 5개 더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지력이 바닥나기엔 충분하지 않았는가. 의지의 높고 낮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또한 의지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의지력을 위한 연료. 두뇌는 몸무게의 2%도 채 안 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20%나 사용한다. 두뇌가 자동차라면 연비 측면에서 볼 때 무시무시한 자동차인 허머, 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의식적인 행동 중 대부분은 집중력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에서 발생한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곳, 즉 실행 조절 기능과 의지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부위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다. 우리의 뇌 속에도 후입 선출의 원리가 작용한다. 에너지나 혈액 같은 자원이 부족해지면 가장 최근에 발달된 뇌 부위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 호흡과 신경 반응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데 오래되고 더 많이 발달된 부위가 먼저 혈액을 공급받고 이런 부위는 한 끼를 굶더라도 사실상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전전두엽은 즉각적으로 그 여파를 느낀다. 안타깝게도 인간 발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전전두엽은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한없이 여리고 약한 처지가 된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07년에 성격 및 사회 심리학 회복에 실린 한 논문을 살펴보면 역량과 의지력 사이의 연관관계를 다룬 9개의 연구가 나와 있다. 그중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지력이 필요한 일과 필요 없는 일을 각각시키고 그 일을 하기 전과 후에 혈당 수치를 측정했다. 의지력을 발휘한 참가자들은 혈류 내 포도당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은 의지력이 필요한 일을 2가지 연달아 하게 했을 때 각각의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과제가 끝나고 두 번째 과제가 시작되기 전 한 그룹에게는 진짜 설탕을 넣어 달게 한 레몬레이드 한 잔을 주었고 다른 한 그룹에는 가짜 당, 즉 인공 감미료인 스플렌다를 넣은 같은 음료를 주었다. 가짜 당을 제공받은 그룹은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실수를 저지른 비중이 약 2배나 높았다. 이런 연구들은 의지력이 회복이 느린 정신적 근육과 같다는 결론을 잘 뒷받침한다.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력에 무언가를 먹여야 한다. 그야말로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당을 높여주는 음식, 즉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연료가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의지력과 관련하여 맞닥뜨리는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의지력이 떨어지면 기본값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조너선 레바브와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의 리오와 아브나임 페소, 샤이 덴지거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인간의 의지력이 이스라엘 가석방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8명의 심사관들이 맡은 1112건의 가석방 심사, 이것은 같은 기간 이스라엘의 전체 가석방 심사의 40%를 차지했다.를 세심히 분석했다. 그 일은 심사관들을 녹초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심사관은 각 측의 주장을 듣고 약 6분 내에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하루에 14건 내지 35건을 심사했으며 쉬면서 재충전할 시간은 하루에 단 2번, 오전 간식과 늦은 점심 시간뿐이었다. 이 빡빡한 일정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운 동시에 매우 중요했다. 심사가 처음 시작되는 오전과 2번의 휴식 시간 직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지만 휴식 시간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가석방의 결정은 수감자와 국가 전체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와 급하게 돌아가는 일정은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요한다.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심사관들은 정신적으로 판단 기본값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가석방의 희망을 품은 수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가석방 심사관의 판단 기본값은 가석방 불가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판단이 어렵고 심사관의 의지력마저 낮다면 수감자는 교도소를 나가기 힘들어진다. 당신도 주의하지 않으면 머릿속의 기본값 조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의지력이 바닥나면 우리는 보통 기본값 조건에 의지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본값은 무엇인가? 의지력이 바닥을 달린다면 배가 출출할 때 당근을 먹겠는가? 아니면 기름기 많은 감자칩을 먹겠는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순간 찾아온 다른 실업자는 오락거리에 금방 정신이 팔리겠는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완수했다면 당신의 기본값이 곧 성과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지력도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력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의지력의 강도에는 정도가 있다.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배터리 표시등처럼 우리에게 의지력도 있고 포기력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도 모르는 채 가장 중요한 때 포기력을 쓰곤 한다. 의지와 결의가 성공에 쓰이는 중요한 자원임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그것을 남겨주지 않거나 바닥났을 때 채워주지 않으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의지력을 떨어뜨린 행동들, 새로운 행동 시작하기,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걸러내기, 유혹에 저항하기, 감정을 누르기, 공격성을 억제하기, 충동을 억누르기, 시험 치르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을 남기려 애쓰기, 두려움 극복하기,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단기적 보상 대신 장기적 보상을 택하기. 매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력을 갉아먹는 온갖 행동을 하게 된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르며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당연히 의지력은 바닥난다. 이것은 마치 송고서 하다가 자동차 연료선에 구멍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의지력이 새어나가게 될 것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쯤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한정되고도 중요한 자원처럼 의지력 또한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의지력에 관한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의지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완수할 일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의지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력은 그것이 전부다.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를 일찍 해치워라.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이 흐트러지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해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일생을 설계해라. 의지력을 늘 끊어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원생, 핵심 개념. 1. 의지력을 넓고 얇게 퍼뜨리지 않는다. 의지력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 그 일을 위해 의지력을 아껴라. 2. 연료계를 늘 확인한다. 의지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연료통에 꽉 차 있어야 한다. 두뇌의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대충 처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시간 맞춰 먹어라. 3.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정한다. 의지력이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라. 의지력이 최고로 높다는 건 곧 성공할 가능성도 최고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효율이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절대적인 균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균형 잡힌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할지 몰라도 사실 균형을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균형은 생김새는 명사이지만 사실 동사처럼 움직인다. 또 균형은 궁극적으로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과정의 일이다. 균형 잡힌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달성 가능한 훌륭한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이 기회를 빌려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회적 통념에 의문을 품고 거부하길 바란다.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균형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덕, 중도란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중간 지점을 의미하고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두 지점 사이의 중간을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정말 원대한 생각이긴 하나 그다지 실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적일 뿐이지 현실적이진 않다는 말이다. 과연 완벽한 중도, 균형이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 라고 한탄한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목적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소다.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의 선을 이리저리 넘나들게 된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어쩌다 우리는 균형에 집착하게 되었나? 역사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란 특권 계층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는 일이 곧 삶이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즉 동물을 사냥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도 달라졌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퓰리처상 수상작 총균세를 보면 잉여 식량을 생산하던 농장 기반 사회로부터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특수 집단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만 2천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냥꾼인 동시에 채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농부이거나 농부들이 재배한 곡식을 사먹는 사람으로 나뉜다. 식량을 찾아다니거나 직접 곡물을 기르는 일에서 해방된 뒤 사람들은 학자도 되고 기술자도 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생산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식탁을 만든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야망에 따라 일을 했다. 대장장이는 오후 6시까지 대장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말굽을 심기는 일이 다 끝나면 언제든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최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상사. 1년 내내 쉼없이 돌아가는 근로 스케줄.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상관없이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이 생겨났다. 그 뒤를 이어 20세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은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 대열에 합류한 1980년대 중반이었다. 2005년에 출간된 삶은 함께 일은 따로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책에 실린 랄프 고모리의 서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한 명과 가정주부 한 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출발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두 명과 가정부는 없는 가정에 도달했다. 회사 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기혼 여성들의 삶이 고달퍼졌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은 남성들에게도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다. 경영정보 전문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전 세계 상위 100대 신문을 조사한 결과 이 주제를 다룬 기사의 수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32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그 한 해만 해도 1674건이나 되어 극적인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삶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믿음이 커진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공간이 침해되고 삶과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삶의 여러 문제에 뿌리를 둔 이와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발상은 분명 우리 생각과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기적은 항상 극단에서 일어난다. 균형을 향한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고 모든 일이 제 시간에 마무리된다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이러한 평온함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우리 삶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균형이 곧 중도라고 생각한다면 불균형은 곧 중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중도에서 너무 멀어지면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중도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에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중도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언제 중도를 택하고 언제 극단을 달려야 할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탁월한 성과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 우리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난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도를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것 역시 늘 관리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진다. 야근과 연장 근무가 바람직하다는 헛된 믿음에 빠지면 내 삶이 없어 같은 말을 하면서 부당하게 일탓을 하게 된다. 때로는 이와 정반대인 상황도 있다. 직장 생활이 방해를 하지 않는데도 개인적 삶 자체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또 한 번 내 삶이 없으라고 투덜거리는 것이다. 때로는 양쪽 모두에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삶과 일 모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면 또 한 번 나에겐 왜 삶이 없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다. 예전에 아내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농부였다. 친구의 부모는 은퇴 후 여행에 다닌 것을 기대하며 궁상스러울 정도로 돈을 아끼며 평생 구두쇠처럼 살았다.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동네 옷가게에 가서 옷감과 옷분을 고르던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장만한 옷감으로 나중에 은퇴 후 여행을 다닐 때 입을 옷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은퇴를 하지 못했다. 교직 생활의 마지막 해에 암이 걸렸고 얼마 뒤 숨을 거둔 것이다. 홀로 남은 아버지와 함께 모은 돈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그들의 돈이었고 돈을 함께 쓸 아내가 곁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구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벽장이 옷감과 드레스, 옷본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치우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히 들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룬다간 그것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의 평생을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던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를 알고 있다. 그는 그것이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언젠간 고된 일이 모두 끝나면 가족 모두가 노동의 결실을 즐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오랜 세월에 걸쳐 회사를 키운 뒤 그는 얼마 전 회사를 매각하고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는 자랑스레 아주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사업을 키우는 동안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가족들도 거의 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있어요. 어떤지 잘 아시죠?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 과거의 그 세월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자녀에게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거나 유치원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일은 정말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과 고등학교 친구들을 둔 10대 자녀와 식사하는 것이 정말 같을까? 어린 자녀의 축구 경기에 응원하러 가는 것이다. 다 자란 성인 자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을까? 당신이 다시 참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중요한 모든 걸 잠시 일시 정지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시간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돈을 거는 것과 같아. 설사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잃어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중단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도라는 문제는 당신이 저지르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 균형 잡힌 삶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형추처럼 반대되는 힘을 적용하여 중심을 맞춰주면 된다. 균형이란 말 대신 중심 잡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일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미 균형이 잡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들도 실은 반대되는 힘을 적용하여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뿐이다. 긴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대표적인 예다. 불과 몇 센티미터 너비의 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고개사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들이 때때로 장대를 좌우로 움직이며 수평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만약 이 장대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안정적으로 줄을 건너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심 잡기다. 이 중심 잡기라는 것을 절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중심이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억해둬야 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무언가는 언제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삶이 끝날 때쯤엔 무언가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남게 되어 있다. 그것을 모두 헤아려 애쓰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중요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미완성인 채로 남기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이때 바로 중심 잡기가 필요하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가거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11년간 약 7,100명의 영국 공무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습관적인 야근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67%나 높았다. 중심 잡기는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직업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돼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다른 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씩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 개인적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몸과 마음을 알고 가족과 친구를 알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아야 한다. 삶을 즐기고 싶다면 이 중 하나도 놓쳐선 안 된다. 일을 위해서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든 무엇도 희생시켜선 안 된다. 이들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때로 두어 가치를 한때 합칠 수도 있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오랫동안 무시할 순 없다. 친밀한 중심 잡기를 당신의 개인적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가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이다. 개인적 삶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아라. 짧게 가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과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직업적인 삶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길게 가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버리고 가는 것이 없게 하고 반대로 직업적 삶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더 다이어리 니콜라스를 위한 수잔의 일기라는 책에서 저자 제임스 패터슨은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 삶에서 균형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고무로 된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위로 튀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저기 영진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면이 괜찮네요.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